안녕하세요. 김정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미국 연준이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함에 따라 향후 전 세계 금리 인하 러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주식과 ETF, 부동산, 달러, 금과 은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하지만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여운이 없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발 효과는 단기적으로 그칠 것으로 보이며, 그것보다는 그만큼 세계 경제가 심각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반증이라서 세계 금융위기에 대한 경각심만 높아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모든 투자는 적게는 10%, 최대치 20% 내외의 이익 또는 손실을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하며, 얼마가 올랐다고 부안해동할 것이 아니고 떨어졌다고 해서 호들갑을 떨 문제도 아니니까 오늘 영상 잘 보시고 느긋하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제가 이제 방송을 진행할 거니까 그때 타이밍을 보시면 됩니다. 미연준 추가 금리 인하로 세계 경제 위험 급증, 투자 포인트 5가지, 부동산, ETF, 달러, 금, 은입니다. 세계 경제 블랙홀, 지금 불덩이가 어떻습니까? 이 도시에 있는 블랙홀 속으로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도 빨려 들어가고 모든 것들이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네요. 미연준 기준금리 인상과 한미 기준금리 비교. 자, 이제 미국은 계속 안 올리다가 이렇게 올렸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는데 또다시 두 차례, 이제 한 차례, 두 차례 인하함으로써 1.75에서 2.0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1.50인데요. 이제 올 아마 10월 달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0.25 정도 같이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연방준비제도 미 연준이 18일 정책금리 목표를 기존에 2에서 2.25에서 1.752%로 약 0.25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브라질 중앙은행 6%에서 5.5, 그래서 0.5포인트 하향 조정했는데 향후에 4.5까지 내릴 수 있다고 여력을 남겼고요. 사우디아랍에미리트, UAE죠. 중앙은행도 이날 정책금리를 각각 0.25포인트씩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들 통화가치가 미 달러와의 고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0.25 내리면 같이 내리는 거예요. 똑같이 고정도. 이걸 페그라고 하거든요. 홍콩도 페그예요. 딱 같이 이렇게 내리게끔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자, 2.5에서 2.25로 역시 하향했습니다. 쿠웨이트만 기존 3%를 유지시켰고요. 그렇다면 이제 마이너스 금리인 일본 더 내릴 것이나 있냐 그러는데, 자, 금리의 일본이 더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또 전망을 합니다. 한국은행도 올 10월 이후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을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자, 미 연준이 18일 현지 시간으로 이틀간 개최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제 FOMC라고 하죠. 정례회 결과 연방 기금 금리 이게 보시면 2.25에서 1.75, 2%로 약 0.2포인트 내렸다. 미국 경제가 비교적 탄탄한 성장세. 근데 미국은 크게 문제 없어요, 아직. 근데 미중 무역전쟁, 글로벌 경기 둔화, 이러한 불확실성 차원에서 금리를 내렸다고 하죠. 가계 지출이 강한 속도로 증가했지만 기업 투자와 수출이 약화됐다면서 글로벌 전개 상황이 상당히 부정적이라 전격 금리를 단행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노동시장은 여전히 강력하고 경제활동은 완만한 속도로 증가, 일자리도 증가해서 견조하다. 실업률도 낮게 유지됐다. 이 말은 뭐냐면, 이걸 강조했다는 것은 추가 금리 인하에 부정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 인하 안 하겠다. 그렇지만 연준은 기준금리 결정과 관련해서 경제 확장 유지, 강한 고용시장, 대칭적인 2% 목표 부근 인플레이션 위에 적절하게 행동을 할 것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렇게 해서 만약 이런 상황이 돌아온다면 그때 또 따져보겠다. 무조건 안 내리겠다는 건 아니에요. 부정적으로 일단 내린 것을 말했지만 상황에 따라서 탄력성 있게 접근하겠다. 그래서 기대감은 남겨놨습니다. 그러자 트럼프가 화가 났어요. 항상 각을 세우고 있죠. 지금 마이너스까지도 지금 금리를 내리라고 지금 윽박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제롬 파월과 연준은 또다시 실패했다. 배짱도 없고 감각도 없고 비전도 없다. 끔찍한 소통자. 아주 원색 비난했네요. 여섯 번째, 미 증시도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원래 금리 인하되면 주가가 많이 뛰어야 하는데 선반영된 것도 있다 하지만 다우존스, 그 다음에 스탠더드 앤 포어스 500지수,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기술주 나스닥,
그러니까 소폭 상승, 소폭 하락. 뭐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했다. 7번째, FOMC 의원들, 투표권이 없는 의원까지 포함해서 17명의 위원이 있는데요. 7명이 올해 한 차례의 추가 금리 인하를 예상했고 금리 동결과 한 차례 금리 인상을 전망한 위원은 각각 5명. 연내 추가 금리가 어렵다는 이 반증이에요. 이게 바로 올해 FOMC는 10월과 12월 두 차례 남았으니까 그때 또 금리를 인하할 것인지 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일단은 부정적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거죠. 지금 금리 인하 이후에 금은 투자 이런 것들 달러, ETF 어떻게 할 것이냐. 단기 부분 상승했어요. 지금 부동산부터 보겠습니다. 단기 부분 아마 약간 유리하다. 무조건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금리 인하는 부동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종합적 상황에서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될 겁니다. 부정적인 요인이 워낙 많아서. 경제 위기 만약 돌아온다면 폭락을 합니다. 부동산은. 자, 예측을 한다면 10월 이후에 하락하지 않을까. 정상적으로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및 플러스 알파 정책을 내놓는다면 아마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많이 하락하고요. 갑자기 많이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ETF 주식은 그럼 어떻냐? 단기적으로 상승하겠죠. 당연히. 금리가 인하됐기 때문에 경제 상황 등락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경제 위기 시에는 폭락을 할 것이고요. 아마 단기적으로 코스피는 1950에서 크게 보면 2100 조금 넘길 수도 있고요. 그 선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달러입니다. 단기적으로 부분적인 하락을 가져올 확률이 약간 높아요. 뭐 크게 하락할 것 같지는 않고요. 경제 상황에 따라서 등락할 거고 경제 위기 폭등, 위기 시에는 폭등하겠죠. 자, 예측은 1186에서 1194를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대부분입니다. 금 한번 볼까요? 달러하고 원래 반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금이. 그런데 연동할 수도 있어요. 경제 위기 어떤 상황이라면 단기 부분적으로 아마 상승할 가능성이 크고요. 경제 상황 등락 그리고 경제 위기 때는 아마 상승할 것이고 예측은 지금 네이버 금 시세 53,000에서 약 62,000. 그 다음에 은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부분적인 상승을 하지 않을까.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경제 상황에 따라서 등락할 거고요. 경제 위기 때는 이제 상승이 아니라 아마 폭등할 가능성이 커요. 못 올라간 것까지. 자, 예측을 한다면 3,740부터 4,800. 지금 현재는 바닥권으로 좀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여기서 추천을 한다 그러면 은이에요. 물론 많은 돈을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1억 미만. 대략 한 5천 정도. 자, 다음으로 이제 한국 경제 국내의 위험 요인 한번 볼까요? 이렇게 진한 파란색과 연한 파란색 이렇게 구분을 한번 하자고요. 자, 그러면 진한 파란색과 연한 파란색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쪽은 이제 대외 요건, 이쪽은 대내 요건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위험, 국내외적 요건을 한번 알아봅시다. 물론 국내적으로는 모든 지표들이 지금 악화되고 있다. 그리고 한일 경제 전쟁, 이게 지금보다 갈수록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가계대출 지금 상당히 말이 지금 안 나와서 그렇죠.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낮은 대출을 왜 갈아타게끔 했을까요? 여러분들 잘 한번 보세요. 물론 선거 선심용도 있지만 그것보다 지금 가계대출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거예요. 자, 아프리카 지금 돼지 이거 지금 아직 초기 단계인데 이게 지금 확대됐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국내보다는 국외적인 요인이 조금 더 문제가 많은데 미중 무역전쟁 아마 패권 문제에서 지속될 것 같아요. 미국 이란 제재, 자, 지금 이란이 사우디 원전 드론을 이용해서 폭파했다라는 강한 의구심, 사실상 사실화되고 있는 거죠. 전 세계 R&D 공포, 경제 침체와 디플레이션, 그리고 EU의 브렉시트, 그 다음에 신흥국 경제 위기가 언제까지나 계속 잠복되어 있다. 경제 호황과 침체 사이클. 원래 금리가 정점, 고점, 그리고 금리 저점. 아마 지금이 A, B 단계로 보여져요. 정점에서 지금 미국 금리만 봐도 지금 서서히 내려가고 있죠. 이제 다시 또 올라갈 가능성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게 1구간이고, 2구간이고, 3구간이고, 4구간이고, 5구간이고, 6구간이고. 자, 확률적으로 지금 이렇게 밑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가장 커요. 근데 이 추락의 속도라든가 이걸 반전시키고자 지금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반전시킨 사례가 그렇게 없어요.
자, 미국이 그냥 공짜로 다른 나라 돈 주면 모를까? 그게 쉽지 않잖아요. 자, 이럴 때는 지금 뭐 해야 하느냐? 이 단계에서는 뭐 채권 투자 좋습니다. 미국 채권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그 다음에 안전자산, 뭐 당장 돈을 많이 못 벌더라도요, 뭐 달러라든가 금, 은 또는 우리나라 돈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투자는 이 바닥에서 하는 거예요. 또는 ETF는 인버스. 그리고 이제 다시 금리 저점에서 상승장을 가고 있다. 그럼 주식 투자, 뭐 레버리지라든가 이런 것도 투자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너무 고점까지 가면 또 이제 매도하고. 자, 이번에 이제 서민형 안심대출과 주택임대사업, 이게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문제점도 있습니다. 먼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누구를 위한 대출일까요? 금융위기 연 1%의 서민 안심전환대출이 지금 출시됐죠. 기존 고정금리를 제약해놓고 시가 9억 원짜리들한테 오히려 9억 원 이상의 집을 가진 이들에게 더 낮은 금리를 지원하는 이런 지금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말만 서민이죠. 솔직히 서민이 아니에요. 자, 세 번째, 자격 기준은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 원, 그 다음에 집값 9억 원 이하로, 또 무주택이면 되지도 않고, 보금자리론 연소득 700만 원, 집값 6억 원보다 오히려 서민이라고 해놓고 더 부자들한테 약간 유리하게 했죠. 디딤도 대출도 보다도 더 좋아요, 조건이.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제가 보기에는 서민을 위한 대출, 서민을 빼야죠. 이런 용어를 왜 집어넣습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말하니까 반정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임대사업 한계주택 대출 잔액 범위는 진짜, 여러분들 어떻게 임대사업까지도 여기 지금 무주택자는 아예 그냥 받지도 못하게 하면서 임대사업자에게, 이 정부의 정말 실체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에요. 주택임대사업자, 이거 정동영 의원이 또 이제 지적을 했더라고요. 아주 심각합니다. 6월 말 기준에 임대사업자 44만 명, 임대주택, 제가 그랬잖아요. 143만. 자, 얼마나 많이 늘어났습니까? 2015년 말 13만 8천 명, 59만 채 비교하면 3년 만에 3.19배, 2.42배나 증가했어요. 자, 강서구 40대 주민, 어떤 주민이 한 사람이 600채, 30여 명이 보유한 주택이 1만 1000채. 자, 여기에 정치권이라든가 경제, 돈 많은 사람들이 아마 끼어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거 좀 파헤쳤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임대사업자의 3분의 1은 또 어디에 몰려있는 줄 아세요? 자, 서울, 강남 3구에 집중됐어요. 이건 말입니까? 된장입니까? 땅콩입니까? 투기꾼들 보호해주는 정책을 갖다가, 자, 집값 하락할 때는 이거 보호해줄 수도 있어요. 지금 폭등 상태잖아요. 세 번째, 임대사업자들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종부세, 세제 혜택 없앴다고요? 아직까지도 많습니다. 이 행위는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출산 심각하잖아요. 청년들 빨리 결혼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청년 서민층을 배신하는 행위가 주택임대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돼요. 물론 한두 채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꼭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이걸 여러 채 비싼 것들을 임대사업, 이걸 정부가 지금 쿵짝쿵짝 같이 박수를 치고 있으니 한심합니다. 자, 9월 기준에 대출금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저희 서민형 안심대출 받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 받으세요. 최대한도로 줄 서가지고 그래도 뭐 비교가 안 되잖아, 이런 거하고 비교했을 때도. 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가계대출의 위험수위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마 이걸 하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코스피 지수 및 분석, 이제 하나씩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현재 2079입니다. 많이 올라왔죠. 1800대 후반까지도 무너졌었는데 대략 거의 뭐 180이나 뛰었습니다. 오늘도 뛰었죠? 그런데 그 폭은 크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2019년 긴 테두리를 보면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추락했다가 이만큼 지금 올라온 것으로 보이네요. 자, 여기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추락을 해가지고 저 거의 1900초까지 무너졌다가, 자, 바닥 쌍봉을 갖다가 다지기 한 다음에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얘가 올라가면 어디까지냐고 우선 눈에 보이죠? 여기 1100 언저리. 1100은 아마 돌파할 수도 있어요. 특별하게 악재가 안 나오면. 굳이 따진다면 여기 고점이에요. 그럼 떨어지면 어디까지냐? 여기 바닥이나 바닥 좀 더 밑에. 이 선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여기 보시면 외국인들 보세요. 자, 파란 것과 지금 빨간 것이 반절. 조금 그래도 긍정적인 요인이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자세로 돌아선 것은 아닌데 사기도 한다는 거예요. 금액적인 면에서는 1주, 한 달, 3개월 모두 다
외국인이 다 파는 쪽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날짜별로 따졌더니 최근에는 약간 이제 외국인들이 사더라. 두 번째, 이번에는 달러 한번 볼까요? 달러는 아까도 제가 이제 이 6가지, 5가지에 대해서 그 박스권 제가 제시해 드렸잖아요. 그걸 이제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돼요. 자, 여기 최고 1275. 얼마 전에 1223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떨어졌잖아요. 자, 떨어졌고. 그럼 얘가 이제 올라간 다음에 여기 1250, 1275. 그러니까 1200 대충 박스권을 그린다면 1250. 바닥을 그린다면 뭐 이 정도. 좀 더 내려올 수 있겠죠. 뭐 1150? 뭐 이 정도. 그러니까 한 대충 중간선에 걸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게 계속 떨어졌죠. 이렇게 떨어졌는데 3개월짜리 보면 떨어졌는데 아마 얘도 이제 코스피하고 좀 반대 성향으로 가긴 하지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조금 더 조정을 하다가 또 올라갈 것이다. 최근에 자 어떻습니까? 계속 떨어지기만 하다가 다시 상승 패턴을 그리고 있죠. 이번에는 국내 금입니다. 보시면 많이 빠졌죠. 거의 6만 대까지 6만 넘겼었는데 57,455. 자, 이 선까지 가고 6만 찍고 여기 꼭지 대략 6만 8천까지 가는가 싶더니 다시 미끄러졌어요. 자, 여기가 아마 5만 한 4천 정도, 4, 5천 이 정도 여기가 지지선이 될 겁니다. 그러면 자, 박스권은 대략 한 6만에서 이 근처가 되고 좀 넓게 본다면 고점까지도 이렇게 같이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추락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코스피가 많이 뛰어야 돼요. 그러려면 자, 여기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어떻습니까? 여기 고점 찍고 자, 6만 한 100 정도 올랐었는데 찍고 떨어졌다가 여기서 좀 다시 이제 최근에 약간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크게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 모드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은선물 볼까요? 코덱스 은선물. 이게 뭐 10년짜리를 본다면 압도적으로 자, 뭐 어떻습니까? 최고가에 비해서 상당히 좋잖아요. 자, 그리고 거래량도 폭발했어요. 이 근처에서는 거의 없었는데 이렇게 한번 폭발하면 거래량 갑자기 죽지는 않아요. 거래량이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기관이 계속 팔기만 하다가 다시 사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3,950까지 최근에 좀 많이 빠졌죠? 여기 보시면 대략 얼마 전에 4,300대까지 고점을 찍고 이렇게 쭉 내려왔습니다. 만약 빠진다면 더 빠진다면 3,700까지 얼마든지 빠질 수 있어요. 이 선이니까. 자, 그런데 또 위까지 본다면 4,800. 그러니까 떨어질 폭보다 올라갈 폭이 훨씬 크다. 자, 은은 뭐 아무리 고점에 물렸다고 하더라도 10% 하락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 한 달 넘은 사람들은 거의 다 지금 이익이 아직도 많을 거예요. 그렇다고 팔지는 마세요. 지금 시점에서 여기 지금 잘 다지기 하면 그 다음에 계속 치고 올라갈 것으로 보이니까 한 4,800, 5,000까지는 1차적으로 치고 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계속 최근에 하락하고 있다는 거. 그런데 하락폭이 줄고 이제 빨간색과 파란색이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이번에는 부동산 한번 볼까요? 부동산은 자, 서울 5대 광역시 지방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울 우선으로 보겠습니다. 자, 2013년에 중위권 가격이 지금 4억 6천대였는데 어떻습니까? 8억 6,445 정도. 그러니까 제가 8억 중반 넘겼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넘겼네요. 오른쪽 보면 이제 일반 아파트도 지금 계속 올라가다가 이제 9월 들어와서 조금 이제 하락. 그리고 재건축도 계속 떨어지기만 하다가 다시 또 상승. 이제 초과이익 환수제 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당장은 지금 분양가 상한제 이거의 여파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게 판가름이 날 겁니다. 서울 집값 정말 많이 뛰었어요. 자, 미연준 추가 금리 여기 지금 화산이 불뿜고 있고요. 사람들은 이게 지금 화산이 떨어지는데 스마트폰으로 막 찍어대고 있죠.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내가 죽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아주 하늘로 가는 청룡열차를 타고 있는지 그것도 모른 채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방송하기 때문에 중요한 타이밍을 놓칠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까 부동산이든 펀드 또는 달러, 금, 은 흐름과 평가를 즐겁게 감상하는
어떤 기분으로 여러분들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횡부장사가 펼칠지 모르겠지만 관망의 즐거움이 수익 창출의 즐거움보다 크다는 것도 귀담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